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가 수업 자료를 올린 다양한 텍스트,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영화라든지 어떤 문학 작품, 그리고 이제 우리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개관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역사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그러면 1차, 2차, 3차가 있었단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과 미래 사회에 대한 그 전망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이 사실은 갑자기 최근에 몇 년 전에 생긴 건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실은 우리 주변에 그 인공지능의 기능을 하는 그런 어떤 작은 부품들부터 시작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니까 마치 수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1950년대, 그럼 우리가 6.25 전쟁이 났을 때 아닙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인공지능의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작은 부품이나 기계들이 사실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좀 반복 보완 이렇게 하다가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표현이 먼저 나온 것은 다보스 포럼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표현을 먼저 썼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요약에 2016년 1월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이때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그리고 생물학적 공간의 이제 그 경계가 허물어진다. 그래서 모든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시대, 이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우선적으로 뭐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봤죠? 역사적으로 볼 때 전기기관으로 대표되는 게 1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겠죠? 그래서 이게 1차 산업혁명이고 영국에서 먼저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전기나 에너지를 기반으로 대량 생산하는 체제가 2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은 전기기관으로 시작되고 2차 산업은 대량 생산을 하고,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하면 여러분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이 2차 산업혁명 때입니다. 그럼 3차 산업혁명은 뭐냐? 컴퓨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3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렇게 산업혁명의 의미나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주요 발명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위키백과라든지 사전을 참조하면은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차 산업혁명이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영국에서 먼저 시작됐죠. 18세기 말에, 그러니까 1700년 말입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발명한 기계가 인간의 어떤 육체 노동을, 단순한 육체 노동을 대신하는 그런 이제 시도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1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도 그 당시에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의 글에서 제일 먼저 언급이 됐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유명한 역사학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 대표적 발명품으로는 면직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영국의 아크라이트와 하그리버스가 발명한 방적기, 그죠? 또 제임스 와트, 전기기관차, 그죠? 전기기관. 이런 게 이제 1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이 1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영향으로는
이전까지는 계급에 기반을 둔 중세 봉건 체제에서 기계를 가진 자본가 그리고 이 기계를 다루는 노동자 이렇게 이분화된 계급 그죠? 뭐 우리 보통 뭐 그 유상계급, 무상계급 이렇게도 말하지만 이렇게 이분화된 계급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로 이렇게 이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표에 보면은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그 잠깐만요. 여러분 텍스트가 있으니까 아마 잘 안 보이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가까이 하면은 물론 잘 보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또 여러분 텍스트 보면 돼요. 1차 산업혁명은 방금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18세기라고 보면 1차 산업에서 이제 그 산업혁명이 가져온 그 문제점은 환경이 오염된 겁니다. 1차 산업 때는 공업화가 급진전되면서 영국의 옛날에 영국 스모그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안개. 그게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영국의 그 당시 환경 오염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뭐 그 안개 때문에 그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로 뭐 그 정도로 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환경이 많이 이제 다시 정화가 됐지만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그 공업화에만 진척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 오염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시기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사람을 이제 그 기계를 다루는데 너무 그 노동자들을 유린해서 장시간 동안 근무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파괴되고 그래서 노동자의 인권이 문제가 또 됐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는. 그 다음에 또 너무 어린 아이들까지 노동에 동원하면서 아동노동이라는 그런 문제도 또 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산업혁명 때 야기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 현대적인 복지제도라든지 또 사회주의 같은 게 이제 생기게 되죠. 사실은 여러분이 사회주의 하면은 우리가 특히 노인들은 우리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자꾸 이제 그 공산주의와 이제 혼돈하고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사회주의 이론만 따지면 사회주의가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사회주의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사실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게 좋죠. 지금 자본주의 병폐가 심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사회주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차 산업혁명으로 영국이 앞서갔지만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까지가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은 2차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된 시기인데 이 앞서가던 영국을 비롯해서 조금 뒤늦게 후발국인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등이 이제 뭐 화학이나 전기, 석유, 철강 산업 분야 등 이런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을 이제 발명하는데 대량 생산 시스템을 이제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게 2차 산업혁명이 됐죠. 그래서 이 2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는 우리 인류가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니까 소비도 대량으로, 그죠? 풍요롭게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고, 반면에 도시 노동자들이 공장에 이제 많이 일을 하러 가니까 현재도 좀 그렇지만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저임금 문제, 그 노동자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많고 지금처럼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었고 일자리가 이제 많이 노동력이 필요했던 시기니까 그죠? 그래서 저임금 문제라든지 또 실업의 위험도 이때부터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이때 만들어지고 이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북유럽에서는 복지국가를 이제 슬로건으로 하면서 수정 자본주의가 이 당시에 이제 나왔습니다. 완전한 자본주의로만 가서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너무 노동력을 착취한 이제 폐해가 심해지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0세기 중반에 시작되면 여기에 나오지만 이제 3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3차 산업혁명은 아까 말했다시피 컴퓨터를 발명하면서 이제 디지털 정보혁명이 일어난 게 3차 산업혁명입니다. 1차, 2차 산업혁명 때는 우리 인간의 육체 노동을 기계로 대체한 것이라고 만약에 본다면은 이 3차 산업혁명은 우리 인간의 정신노동, 그죠? 뭐 계산한다든지 이런 건 이제 예전에는 뭐 주사함 튕고 이랬지만 지금은 뭐 계산기로 하고, 계산기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인공지능의 아주 초보적인 형태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차 산업혁명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정신노동을 기계로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거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이 용어는 3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제레미 리프킨이 처음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3의 물결이면 1물결, 2물결도 있겠네. 예, 1물결이 농업혁명이고 제2의 물결이 산업혁명이고 제3의 물결이 정보혁명이라고 이제 엘빈 토플러가 정의를 내렸는데, 이 당시 대표적 발명품은 역시 컴퓨터죠. 그죠? 컴퓨터고, 최초의 컴퓨터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모클리와 에커트라는 사람이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개인이 누구나 컴퓨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 우리 보통 퍼스널 컴퓨터를 하죠. PC. PC 할 때 P가 이제 퍼스널의 약자입니까? 퍼스널이 개인적인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이제 PC가 시작된 겁니다.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애플에서 먼저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 컴퓨터를 연결하는 월드 와이드 웹, 우리 보통 WWW라죠. 월드 와이드 웹을 줄임말이죠. 이게 이제 1989년에 팀 버너스리에 의해서 시작됐고, 또 이 웹을 응용한 제품인 검색, 우리 지금도 쓰고 있는 구글이 1998년에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전자상거래인 아마존이 1994년에 시작됐고, 우버인 운송은 2009년에 이제 시작됐고, 그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제품, 이제 스마트폰이 2007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아이폰, 애플, 이게 2007년도에 처음 나왔고, 안드로이드 폰인 이제 구글, 삼성 갤럭시 이런 게 이제 2009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금 개관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인더스트리 4.0이라고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인더스트리, 산업공업할 때 영어 알죠? 인더스트리 4.0, 그러니까 1.0, 2.0, 3.0, 그 다음에 이제 4.0인 거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아까 얘기했죠. 다보스, 이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인 독일의 클라우스 슈밥, 이름이 슈밥입니다. 좀 특이하죠? 클라우스 슈밥이 그 당시 2016년에 이제 다보스 포럼이 열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발간한 저서가 있습니다. 그 저서 이름이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구조는 결국은 우리가 뒤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도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 그림이 있네요.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물 인터넷, 그죠? 이걸 통해서 인지를 고도화하고 또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학습을 고도화한다든지 이런 빅데이터를 이제 이용하는 그런 인공지능, 우리 보통 딥러닝 기술이라고도 말하죠.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이 없이도 운송할 수 있는 무인 운송 수단이 발명되고, 또 로봇이나 또 자동 번역기, 우리 구글의 자동 번역 있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인식하고 음성을 인식하고, 또 금융이나 의류 서비스에서도 이렇게 인공지능화하고, 이런 걸 통틀어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결국 사람과 사물, 공간을 연결하는 겁니다. 초연결한다 이렇게 말하죠. 초지능화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산업구조와 사회 시스템이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자동화 시켜온 것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말했던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육체 노동에서 변화를 가져온 것이고, 3차 산업혁명이 이제 컴퓨터 때문에 단순 정신 노동에 있어서는 이제 컴퓨터가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지적인 노동, 뭐 의사나 변호사, 뭐 이런 상담원까지 기계가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 노동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체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기계가 대신하니까 결국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인류에게 이제 기대도 주었지만 위협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1차 산업혁명은 개인의 육체적 노동을 기계가 대체했다. 2차 산업혁명은 우리 인류의 노동을 대량 생산 체제로 대체했다. 또 3차 산업혁명은 개인의 사고, 정신노동을 컴퓨터가 대체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죠.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우리 인류의 사고를 인공지능이 이제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문학적인 표현으로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이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구조를 이렇게 잘 요약을 해놨어요. 그죠? 여기 지금 됩니까? 제가 손가락이 보죠? 연필 대신에 쓰겠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이렇게 인지를 고도화해서 인공지능, 딥러닝, 그죠? 자가학습을 통해서 이 수많은 빅데이터가 여기 다 합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수많은 정보를 한 사람이 뇌 속에 다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빅데이터를 또 적절한 상황에 적용시키는 거죠. 우리 바둑 누굽니까? 이세돌과 그 알파고의 바둑에서도 이세돌이 아마 그 알파고한테 한 번 이긴 거는 아마 세계 역사에 이제 남을 겁니다. 더 이상 바둑에서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세돌이 아마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공지능을 어쨌든 한 판이라도 이겼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리스 지능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로봇이나 사람이 없이도 운송을 자동차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번역도 자동적으로 번역하고, 뭐 안경 같은 거 끼면은 그 안경 끼고 다니면서 바로 이제 이러면 이제 동시통역과도 직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금융, 은행도 앞으로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필요 없다는 거죠. 점포가 필요 없는 거죠. 의료도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 인공지능 로봇 왓슨입니까? 하여튼 뭐 그 수술하는 게 사람보다 더 완벽하죠. 사람은 그 전날 의사가 술을 뭐 먹었다든지 많이 먹었다든지 사람은 좀 피곤하면은 그게 수술할 때 사람 손으로 직접 할 때는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의사가 뭐 해외 토픽에도 한 번 나오면 수술하다가 깜빡 잊고 뭐 가위나 뭐 의료용 기구를 배 안에 넣어두고 봉합하는 바람에 그런 사고도 있었고 예전에, 그죠?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하면은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뭐 인공지능은 또 잠도 안 자잖아요. 사람은 잠을 자야 되지만 인공지능은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직종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그 텍스트로 이제 수업할 때 뭐 영화 관련 수업 외에도 또 다른 그 인공지능이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없어질 직업, 또 앞으로 유망한 직업 이렇게 뭐 그런 내용도 제가 할 건데, 없어질 직종 중에 이제 이 금융업이나 의료 분야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뭐 수술 이런 거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인공지능이 하는 게 더 안전하죠. 굉장히 정밀하고 그죠? 뭐 그리고 또 사람이 할 때는 뭐 개인 병원에는 보면 이상한 의사들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지금 CCTV 설치하자는데 의사들이 교사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양심에 뭐 자기가 그런 거 없으면은 뭐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죠? 이상한 의사들이 좀 있습니다. 수술하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들. 예, 여자들도 피해보는 사람들이 이제 간혹 있고 외국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면 그런 일은 없죠. 그죠? 예. 자, 어쨌든 이렇게 막 도표로 지금 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기술적 구조를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 같은 경우에 이미 산업용으로 보면은 뭐 자동차, 전자제품 이런 걸 조립하는 로봇이 이미 공장에서 가동되고 있어요. 또 자동 운반하는 로봇도 이미 사용되고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의료용 수술 보조 로봇, 또 뭐 나노 로봇, 나노 로봇은 나노 그 작은 그죠 미세한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할 때 암 환자 치료할 때도 이 나노로 된 칩이 몸속에 들어가서 암세포를 파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 발전된 기술입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무조건 사람이 장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오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노화되어서 너무 이제 오래 살아서 자연스럽게 죽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는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용 로봇 청소기라든지 지금 선지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뭐 애완용 로봇은 조금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뭐 좋아 보지 않는데 애완용은 이제 우리가 그래도 살아있는 생물 따뜻한 온기와 생명체를 느끼어야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애완용 로봇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간병하는 로봇이 또 있습니다. 간병 로봇.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치매로 이제 한 3년 요양원에 계시다가 제가 이제 주말에 한 번씩 아니면 뭐 좀 바쁠 때는 2주나 3주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보통 주말에 갔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나도 언젠가는 또 이렇게 치매에 걸려서 저렇게 병상시설 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에 참 머리가 복잡했는데 그 간병하는 아주머니들 요양보호사라고도 합니까? 그래서 그분들 정말 그 뭐 대소변도 그렇고 뭐 다 받아내고 힘든 직업이죠. 그 뭐 보수에 비해서는 얼마나 힘든 직업입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걸 보면서 뭐 지금 코로나도 사실은 요양원 같은 데서 많이 그 집단 발병하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뭐 그 맞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간병 로봇이 있다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이 아니고 간병 로봇이 대신 할 수 있는 거는 또 간병 로봇이 하면은 훨씬 더 좋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전염병이 돌 때는 로봇이 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전염시킬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간병 로봇 이런 거는 참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군사용이나 탐사용으로도 또 많이 나옵니다. 뭐 우주 탐사선이나 무인 정찰기 이런 것도 사실은 인공지능이 다 탑재된 겁니다. 그죠? 무인 정찰기도 사람이 운전 안 하고 하는 거는 그다 인공지능이 이제 기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앞으로 이제 그 군인을 대체하는 날이 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여러분들도 남학생들도 다녀야 되는데 군대 갔다 온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직 지금 이 교양 수업 듣는 경우는 안 간 학생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징병제가 되다 보니까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제 한창 혈기왕성하고 또 뭐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학습할 수도 있고 이런 시기에 군대에 가야 되는데
이 군사용 로봇 같은 경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그래서 젊은 인재들이 막 군대 2년에서 보다 그 2년을 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군사용 로봇은 또 잘 죽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시험 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이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좀 더 진흥화되면은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 인류의 삶이 더 좀 편해지고 윤택해지겠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일자리 문제라든지 사람이 하는 일자리를 전부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해버리고 또 군사용 그 로봇은 윤리적 문제가 또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다각도로 생각해야 될 문제거든요. 단순하게 뭐 인간이 하는 걸 대체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윤리적 문제를 같이 생각하면은 이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 외에도 이제 무인 서비스, 사람이 없이 할 수 있는 서비스업에서도 많은 분야에서 지금 인공지능이 역할을 대체하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이제 뭐 시도되고 있지만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 그죠? 자율 주행 뭐 드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배달도 시키고 택배도 많이 하는데 무인 택배, 그죠? 무인 택배, 무인 점포 이런 게 이제 앞으로 확산될 거랍니다.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미 2016년까지 구글의 자율 운전차가 240만 킬로미터 주행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뭐 14번 중에 13번이 상대방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가 났긴 했는데 어쨌든 아직 완전한 건 아니죠. 지금도 시험 중입니다. 테슬라가 그죠?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을 이제 탑재를 하고 뭐 여러 나라에서 무인 자동차가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이제 그런 사고가 예방이 되어야 이거는 이제 대중화되어야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완전하게 이제 그 사고 예방이 확실하게 100%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나중에 그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물론 무인 자동차 장점은 인간 운전자보다 사고율이 더 낮겠죠. 음주운전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음주운전 때문에 이제 정말 그 돌아가시지 않을 분이 돌아가신 경우도 많고 그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데 최소한 음주운전은 없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사고도 이제 사람보다 아무래도 비율이 좀 낮아지겠고 이제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지금과 같은 이제 교통 대란도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마다 개인 자동차 하나씩 들고 온다고 도로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시내에서 차 때문에 막혀서 답답할 때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차 공간이나 뭐 이런 기다리는 시간 뭐 이런 거 다 이제 줄일 수 있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거죠. 이 무인 자동차를 만든 제조 회사에 있는지 아니면 차량 동승자 그러니까 운전사는 없지만 그 차에 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차량 동승자에 있는지 이런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하고 지금 컴퓨터도 많이 해킹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해킹 때문에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하기 위해서 해킹해 가지고 그 자동차가 사고 나게 한다든지 이런 해킹의 위험성도 있죠. 또 수많은 그 운전기사들이 직업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우리 또 도표 하나 더 볼까요? 여기에 지금 무인 자율 주행차의 딜레마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림에 보면은 이 무인 자율 주행차가 예를 들어서 무인 자동차 앞에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타났을 때 이쪽으로 피하면 나무에 받칠 수가 있고 동승자가 이제 차 안에 차를 소유한 사람, 차 안에 탄 사람이 다칠 수 있고 만약에 3쪽으로 피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다칠 수 있고 여기 사람이 좀 물론 많지만은
이럴 때 이제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 무인 자동차에는 심어져 있잖아요. 이런 그 대비해서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어, 미리 이제 심어지가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최선의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 사람이 운전했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그 운전자가 책임져야 되니까 뭐 책임 소재는 분명한데 이때는 무인 자동차의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이렇게 차를 이제 공유해 가지고 서비스하는 업체 지금 우버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런 무인 택시 그죠? 여기 이런 무인 자동차를 도입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못 하고 있죠. 이제 사고가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완벽하게 해결하고 자율주행차가 이제 운행되는 게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인공지능 제품과 관련된 전략이 또 있는데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좌도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을 같이 이제 하고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뭐 영화를 통해서든 다른 작품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겁니다. 여기 이제 주요 기업의 인공지능 제품과 전략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참조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전부 이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겁니다. 구글의 구글 번역, 그죠? 또 구글 포토 사진, 어시스턴트, 알파고, 바둑 이런 거 여러분 알죠? 유명하죠? 이런 게 이제 딥러닝 도구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도 운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얼굴을 인식하는 그죠? 딥페이서 챗봇 서비스 쇼핑하고 예약하는 이거 다 인공지능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꼭 로봇으로 완전체로 되어 있어야 인공지능은 아니죠. 지금 아마존에서 나오는 알렉사라든지 이런 거, IBM의 왓슨, 그죠? 닥터 왓슨, AI 의사, 왓슨. 우리나라 뭐 가천대학인가 어느 무슨 대학인가 하여튼 수술에 지금 쓰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 대학 병원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뭐 코타나 애플의 시리 그죠? 뭐 이런 전부 다 예, 예, 인공지능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의 분류와 역사돼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을 목적 측면에서 이제 그 우리가 분류하면 여기 나왔다시피 strong AI, 그 다음에 weak AI, 즉 우리말로 번역하면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시얼레미카 이분이 말하는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유사하거나 인간보다 더 나은 지능을 말하고 약 인공지능은 특정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범위하진 않죠. 어떤 분야에만 이제 최적화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약 인공지능은 다른 말로 좁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narrow AI 또는 응용 인공지능, applied AI 이렇게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래 약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나왔다시피 철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계가 지능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우리 인간이 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신이나 마음이나 어떤 의식 이런 것까지 뭐 가질 필요는 없다.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만 막 기능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약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보다 우리가 좀 더 우수한 인공지능을 슈퍼 인공지능, 슈퍼 AI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자기 스스로 의식하는 자의식이라고 하죠. 또 자기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발전하는 자가 향상, 또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 초인적 능력이라죠. 또 과학적으로 인공지능이 창조성도 가질 수 있고, 또 사회적인 감성, 소셜 감성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스스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슈퍼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기대하면서도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게 이제 이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미래학자인 과거 이제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특이점, 영어로 싱귤레리티를 하죠. 특이점이 2050년쯤에 올 것이다. 물론 예측입니다만 그때가 되면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레이 커즈와일을 치면은 이 사람이 한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미래학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전 그 예상이 맞을지는 사실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2050년이면 지금 우리가 뭐 21년이고 이제 앞으로 뭐 한 30년 그죠? 30년 정도면 이제 2050년이니까 예. 자, 인공지능을 또 이제 방금 제가 말했던 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분류한 거.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텍스트 참조됩니다. 잘 보입니까? 예, 보이면은 이제 이거 보셔도 되고 잘 안 보이면 이제 텍스트를 참조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 측면에서 약인공, 강인공, 슈퍼인공지능 이렇게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 안 했지만 이 부분 방법론적 측면에서 계산주의, 철학적 관점이죠. 또 연결주의, 생물학적 관점이죠. 그래서 방법론적 측면은 그러면 계산주의는 뭐냐? 기호로 저장하여서 수학이나 논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GPS, 추적 시스템 이런 거, 전문가 시스템 이런 게 이제 이 계산주의에 들어가고 연결주의는 우리 인공신경망, 딥러닝, 그죠? 인간 뇌의 뉴런과 연결하는 거를 이제 모방한 게 이게 연결주의입니다. 생물학적 관점. 이게 사실은 좀 인간의 생명이나 이제 건강과 관련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련 영화를 나중에 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 뒤에 볼 건데 이게 굉장히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다른 수업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어리 한 말 중에 여기 밑에 나오죠. 그 예를 차이니즈 룸, 중국인의 방이라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을 설명했어요. 중국인의 방 여기는 이제 이렇습니다. 사람이 방문 밑으로 중국어로 쓰인 쪽지를 밀어 넣어주면 방 안에서 그걸 읽고 적정한 답을 중국어로 적어 밖으로 내보내준다고 합시다. 그때 방 안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나 기계가 정신이나 마음, 뭐 의식 등을 가지고 중국어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즉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방 안에서 컴퓨터처럼 잘 짜인 알고리즘에 따라서 답을 내보내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방 안의 사람이나 컴퓨터가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밖에서 볼 때는 적정한 답을 얻었으니까 굳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꼭 중국어를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기계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해하지 않고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기계가 이렇게 사람이 하는 어떤 정신작용, 뭐 마음이나 의식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지능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까 말했던 약인공지능이 바로 이거죠. 이 분야에만 특화된 뭐 아까 뭐 구글 번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분야에만 특화된 겁니다. 대신에 이제 사람 혹은 그 이상으로 정신이나 마음이나 의식을 가지고 지능적 작업을 수행할 때는 이제 강인공지능 혹은 슈퍼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의 그 뭐 방이라는 적절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밑에 이제 또 여러분 표가 여러분 그림이 잘 보입니까? 인공지능 발전 주요 역사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방법론적 측면 아까 요 옆에 나와 있는 그죠? 요걸 참조를 하면은 이제 계산 모델하고 연결 모델 그죠? 계산 모델은 인간의 뇌가 이제 어떤 개념이나 정보를 기호로 저장해 가지고 수학적 논리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뭐 사고하는 이런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성이죠. 그죠? 이게 이제 목표인데 이런 계산 모델 관점의 인공지능은 무엇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죠? 인공지능 역사에서 1차, 2차 부흥기에 주로 시도된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역사에서 볼 때 이제
3차 부흥기로 나눌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이 도표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3차 부흥기를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서 2016년에 이제 내놓은 그 인공지능 주요 발전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용어는 물론 1950년대 튜링 테스트라도요. 튜링은 사람 이름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먼저 시도했기 때문에 튜링 테스트랍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용어도 이제 1956년에 나왔고, 이렇게 1차 부흥기, 2차 부흥기 뭐 이렇게 사실은 벌써 많은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현재가 3차 부흥기에 해당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역사가 쭉 나와 있는데 글자가 좀 작죠. 텍스트를 봐도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글자 이걸 꼭 안 봐도 뭐 전체적인 그 발전 과정 위에 있는 요 용어만 사실은 봐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가상현실까지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죠?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가상현실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접해봤죠. 나중에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 가상현실과 관련된 내용도 또 나올 겁니다. 그때 또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 지금까지 역사를 한번 쭉 개관했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결국 인공지능인데 이러한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는 우리가 반드시 이상적인 어떤 유토피아, 어떤 장밋빛으로만 그런 장밋빛 미래로만 생각할 수 있을까? 꼭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 인류의 위협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또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 아까 말했다시피 인공지능이나 이 로봇이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체할 경우에 이미 2016년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따르면 전체 종사자 중에서 2020년까지 한 41.3% 정도 대체될 수 있고 2025년쯤 되면 70.6%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연구가 지금 한 몇 년 전에 나온 논문이니까 지금 2021년인데 41.3%까지 인공지능이 대체는지는 지금 아직 불분명하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걱정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지만 이게 뭐 약간 시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결국은 그렇게 이제 대체를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급격하게 일자리가 없어질 경우에 인공지능은 결국 우리 인류의 희망이라고만 보셨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이 논문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게 왜 인류의 꼭 재앙이라고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하는 일자리를 대체하면은 결국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을 때는 국가에서 인공지능이 일을 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오니까 국가에서 그 실업자들 일하지 않고 이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줘야 됩니다. 놀고 먹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고 더 많이 생산하고 인공지능은 잠도 안 자잖아요. 우리는 밤에 자야 되죠. 사람이 피곤하면 또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 수익을 국가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놀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저는 일자리가 없다고 꼭 재앙이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잘 좀 더 그 자기 여가를 활용하고 뭐 좀 더 이제 일이 없을 때는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일이 없다고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일자리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대체율이 높은 직업 그죠? 그런 일자리가 아무래도 좀 위험한데 뭐 단순 반복적인 그런 일 또 뭐 좀 정교함이 떨어지는 동작 뭐 정교화해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사람과 소통이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직업들. 예를 들면 뭐 회계사나 계산원이나 속기사나 뭐 단순 제조업 종사자나 운전사나 이런 직업들이 이제 제일 빨리 없어질 거죠. 인공지능이 이제 뭐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것도 훨씬 빠르고 능률적으로. 그럼 살아남을 수 있는 직종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자동화로 대체하기 어려운 직종으로는 역시 인간적인 감성에 기초한 예술과 관련된 그런 직업들, 뭐 배우나 화가나 또 작가나, 물론 작가도 요즘에 인공지능 작가가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죠. 뭐 또 가수나 디자이너나 이렇게 감성을 기초로 한 예술 분야 관련 직업들은 아마 당장은 자동화가 어렵답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도,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제 직장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취업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에 없어질 직종을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 나중에 헛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불안한 미래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의회에서 2017년에 그 AI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규정하는 로봇 시민법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켰어요. 로봇 시민법을. 그래서 로봇의 어떤 지위, 법적인 지위와 의무를 이렇게 이제 규정한 겁니다. 이 역사상 최초인데 이 AI 로봇의 지위와 AI 로봇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 AI 로봇이 우리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대전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전제 아래 이제 윤리적 기준이나 기술적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AI 로봇이 뭐 사고를 일으키면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 권한, 소스 코드 접근 권한 이런 걸 의무화하고, 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다룰 작품인데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작가가 쓴 공상과학 소설에도 나오는 로봇 3원칙이 있습니다. 3원칙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로봇은 사람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여기 1원칙이고 2원칙은 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람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3원칙은 1원칙과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게 로봇 3원칙입니다.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의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로봇 3원칙입니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원칙을 채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군사용 로봇을 생산할 때 여기에 위배되면은 생산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벌써 유럽 그 연합에서는 이런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독일에서 인공지능 개발 사업으로 2015년에 한 해 120억 유로, 우리 돈은 한 14조 820 뭐 이 정도 된답니다. 14조 820억 원 되는데 이렇게 벌어들였지만 로봇 300개당 일자리 1만 개가 사라진 사례가 이제 통계로 보니까 나와서 이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로봇에 세금을 매겼어요. 로봇 세금에가 로봇세를 매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기본소득 도입 문제도 논의되었는데 이게 결국은 부결되었습니다. 가결되지 않고. 그렇지만 앞으로 아마 제 생각에 가결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결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할 자리가 없어지니까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조만간에 틀림없이 실행될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도 이제 뭐 이런 재난 사태니까, 그죠? 이런 그 지원금이라든지 국가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아예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건 아마 틀림없이 실현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기술 윤리 기구를 신설해 가지고 뭐 앞으로 다가올 그 인공지능에 대비해서 막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벌써 대비를 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른 그 유럽이라든지 다른 지금 선진국에서 보면 많은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쨌든 지금 뭐 대비를 하고 있지만 조금 우리는 늦게 출발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어쨌든 인공지능을 생각하지 않고는 인공지능과 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는 우리 인류가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가 이제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교양 수업으로 여러분이 듣고 있지만 그냥 단순히 뭐 재미로만 들으려고 영화를 보더라도 그냥 재미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화에 나왔던 내용들이 수년 뒤에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과거에는 저는 뭐 가상현실 인공지능 로봇 저게 저런 게 사실은 영화에나 있을 법하지 실제 생활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진 적이 수년 전에 있었는데도 벌써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되겠고 또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각자 개인이 직장과 관련해서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나름대로 구상하면서 공부하는 게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을 다룬 영화가 많은데 앞으로 수업 시간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런 영화를 다룰 겁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든지 또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뭐 아이 로봇 이런 영화, 엑스마키나 이런 영화도 좀 많이 나왔죠. 유명하고 그 외에도 이제 인간과 로봇이 공생하는 그런 영화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했던 말처럼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했던 말 여러분 아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좀 볼까요? 자,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이다. 또는 상상하는 대신에 가로 안에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상상이 결국 현실화된다는 말입니다. 가로 안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미래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수동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먼저 사고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은 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 영화를 보기 전에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개관하는 그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도 결국은 우리 건강한 게 최고죠. 아무리 인공지능이고 뭐고 해도 건강을 해치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남은 시간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